언젠가부터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커피. 때로는 기운을 북돋아주기도 하고요.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추억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커피 잘 마시고 잘 고르는 법을 아시나요? 자, 오늘은요. 커피와 함께하는 즐거움 바리스타 김유진 선생님과 함께 바리스타 강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커피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 가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커피의 어원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커피는요, 영어로는 미국에서는 커피,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는 카페, 네. 그리고 체코에서는 카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코페라고 여러 가지 단어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커피는 카파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네. 이 카파는 에티오피아어로 이제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커피가 자라는 지역의 지명이기도 하고요. 자, 이 말은 힘과 정열을 가지고 있다는 히라버에서도 유래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라비아에서 카베로 불리다가 터키로 가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카페라고 불리게 됩니다. 네. 그 후에 1650년경에 블런트경이 커피라고 불린 것이 시초가 되어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다양한 매력만큼이나 커피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커피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좀 네.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커피가 발견된 전설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한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칼디 전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칼디는 6세기경에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살고 있던 목동이에요. 이 목동 칼디는 염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날부터 염소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날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요? 네, 그래서 칼디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네. 칼디가 너무 신기해서 염소의 뒤를 따라가 보니까 어떤 고원에서 빨간 열매를 따먹고는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칼디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자기도 먹어봤더니 막 몸에서 힘이 나고 흥분이 되고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열매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한 칼디는 주변에 있는 이슬람 사원의 승려한테 달려갑니다. 너무 신기한 열매를 발견을 했으니 드셔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사제도 승려도 똑같은 효능을 느낀 거예요. 흥분이 되고. 그렇죠. 네. 밤에 잠도 안 오고 그 후로 밤샘 기도에 사용을 하게 되었고 종교적으로 널리 유명해졌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참 이 칼디 전설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재밌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 커피 원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네. 검은 콩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빨갛기도 하고 초록색이기도 한데 사실 이 빨간 그 열매를 봤을 때 조금 생소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준희 씨가 보셨던 그 초록색은요, 커피 열매가 익기 전의 색깔이고요. 익고 네. 난 후가 빨간색, 그 빨간색의 탐스러운 열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먹는 부분은 그 열매 안에 씨앗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전설,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말씀해 하셨어요?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건 이제 모카 지역, 예멘으로 갑니다. 네. 예멘의 모카 지역에서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 모카 왕의 딸, 모카 왕의 공주까지 그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된 모카 왕은 호마르라는 유명한 승려를 불러서 딸의 병을 고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딸의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 노여움으로 인해서 오마르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네. 쫓기는 과정에서 배고프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자부산이라는 곳에서 쓰러지게 되는데 쓰러져 있던 오마르의 귀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새들이 빨간 열매를 쪼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르도
그 열매를 먹어봤더니 이때까지 아팠던 것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배고픔들도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주위의 지역의 병자들을 고치게 되었고 그 사실이 유명해지면서 목화왕에게 용서를 받게 되고 다시 추앙받게 되었다는 네. 전설이 있습니다. 이 오마르가 병자를 고쳤다. 그렇다면 과거부터는 상당히 그 커피가 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됐던 경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가요? 네, 정확하십니다. 예전에는 기호식품으로서의 커피가 아니라 양리 효과로서 커피를 많이 응용해 왔다고 합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커피 효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커피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카페인, 클로로겐산, 나이아신, 칼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성분으로는 커피에 어떤 게 있을까요? 카페인이겠죠. 그렇죠. 카페인. 네, 카페인은요 졸음을 쫓아주고 이뇨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네.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는 위암과 간암의 예방 효과에도 효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믹스 커피가 아니라 아무것도 넣지 않은 신선한 원두 커피를 드셨을 때만 이 효능이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원두 커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아무것도 넣지 않은. 네. 자, 커피가 생각보다 질병 예방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동서고금 문학책이나 기록들을 보면 상당히 오래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접해 있었던 게 커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처럼 네. 음료로만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좀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호기심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커피가 처음 문헌에 등장한 것은요, 900년경의 의사 라제스에서인데요. 이때는 커피가 아니라 분카 또는 분컴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1000년경에 철학자이자 의사인 아비세나에 의해서 처음으로 양리적 효과가 있다고 기술이 되었다고 네. 하는데 이때 역시도 분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커피 어떻게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됐는지 간혹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유래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니까 좀 깨끗하게 개운하게 좀 그 호기심이 가셔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네. 커피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전파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거 좀 더 자세히 좀 네. 짚어볼까요? 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커피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사람과 함께 해왔는데 커피에 대한 정확한 문헌이나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커피가 처음 발견된 거는 6세기경에 아까 칼디의 고향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네. 그 후에 예멘으로 옮겨지면서 7세기부터 커피의 경작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요, 지금처럼 커피를 우려 먹는 게 아니라 끓여 먹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통째로 끓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현재 마시는 커피와 그 맛과 풍미가 상당히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후에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인해서 터키에서는 많은 수도승들이 커피를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것은 이제 커피에 있는 각성 효과로 인해서 밤샘 기도에 굉장히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삶의 활력을 찾고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까지도요, 커피는 이슬람 세력의 강력한 보호를 받았어요. 다른 지역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도록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 십자군 원정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인들의 삶의 곳곳으로 커피가 스며들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슬람 이교도의 음료라고 해서 커피를 금지를 시켰어요. 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커피도 하나의 문화라고 보고 커피에 대해서 관대하게 됩니다. 관대해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커피 세례를 내림으로써 이후 유럽 곳곳에 커피하우스가 생기게 됩니다. 커피 하우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커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커피 하우스. 네. 지금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커피숍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때 커피 하우스는요, 각 계층의 사람들의 만남과 휴식의 장소고요.
예술가 토론의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회 지도층에게 좀 더 접해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한편 14세기경에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대중들한테 커피가 다가가게 됩니다. 자,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아라비아 전 지역으로 퍼져 있던 커피는요, 오스만 제국에 들어서면서부터 전문 커피 하우스를 만들게 되고요.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접하게 됩니다. 이때 커피 하우스의 수가 600개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600개나요? 네, 굉장히 많았죠. 이 당시에 터키에서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충분한 양의 커피를 제공하지 못하면 이혼을 당할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많은 합니다. 사랑을 받았네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때는. 네. 하지만 이때까지도요, 다른 나라로 커피가 나가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10년경에 마침내 네덜란드 상인이요, 인도의 바바부단이 몰래 밀반출한 커피 종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 종자를 얻어서 네덜란드의 땅에 심게 되는 것이 처음으로 아라비아 지역이 아닌 유럽에 커피가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이후에는요? 자, 그 이후에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 커피 종자를 가지고 가서 거의 100여 년 동안 열심히 커피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1700년경에 들어서는 자박 커피가 본격적으로 재배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커피는 네덜란드에게 굉장히 큰 부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사실 커피 하면은 뭐 네덜란드산도 되게 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브라질산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유래됐을까요? 1727년에는 브라질도 커피에 발을 들여놓고 싶었어요. 네. 근데 커피 종자를 구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고심고심을 하던 브라질의 최고 통치자는요, 팔레타 대령을요, 기아나로 파견을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경 분쟁을 협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죠. 네. 자, 당연히 커피를 얻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아나에 도착한 팔레타 대령은요, 어떻게 커피 종자를 얻어낼까 고민을 했지만 요새와도 같던 커피 농장에서 커피 종자를 훔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 팔레타 대령의 잘생긴 외모와 매너를 이용을 해서요, 행정관의 아내를 깨어냅니다. 유혹을 하는군요. 네,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행정관의 아내는요, 저녁 만찬에서요, 꽃다발 안에 커피 종자를 숨겨서 팔레타 대령에게 선물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연정이 그 커피를 브라질로 또 유래를 시키는군요. 그렇죠. 네. 자, 이걸 무사히 가지고 온 팔레타 대령은요, 브라질에 심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커피를 재배를 하게 됩니다. 이 연약한 싹에서 정말 세계 제일 커피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브라질이. 네. 그런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상당히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부유층의 소용물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커피가 아마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 선생님도 그러시고 네. 저도 그렇고 커피를 좀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지금 태어난 게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9세기 중반 무렵에는 어떤가요? 커피 상황이. 커피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다가요, 19세기 중반 무렵부터 갑자기 커피 전염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 커피는요, 전염병이 굉장히 약해요. 특히 아라비카 커피는요. 그래서 그 후에 사람들은 새로운 종자 개발과 농약 보급에 대해서 힘을 쓰게 됩니다. 네. 이 전염병이 뭐 커피의 생산량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오늘날 더 강력한 커피 종류를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커피를 재배하는 국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커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도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현재 커피를 재배하는 나라들은요, 약 7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커피를 재배를 하고 있고요. 직간접적으로 커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거의 2,500만 명에 달한다고 많군요. 합니다. 네. 네. 그리고요,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천연 자원 중에서는 원유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커피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는
4천억 잔, 하루에는 1억 5천 잔 정도가 소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제 커피잔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커피의 시초, 뭐 발견부터 유래, 그리고 여러 가지 전파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됐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또 들여오게 됐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커피가 전파가 되는 건요,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1895년 아간파천 당시에요.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네. 자,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러시아 공사에게 커피를 대접을 받게 되는데 이때 커피의 맛에 확 반해버리는 거예요. 고종 네. 황제께서는. 다시 덕수궁으로 돌아와서도 서양식 건물인 정관원을 짓고요. 그 안에서만 커피를 즐길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은 양반들만 먹을 수 있는 음료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때는 커피가 가베 또는 서양에서 들여온 탕국이라고 하여서 양탕국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손탁이라는 독일 여성이요. 네. 손탁 호텔에서 커피를 판매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커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유한 시민만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이었고요. 네. 일반 시민들이 먹게 된 계기는 또 굉장히 슬픕니다. 6.25 전쟁,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미군이 저희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들어왔죠. 네. 그때 미군한테서 얻었던 인스턴트 커피로 네.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의 맛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후에 1970년대 동서식품에서는요, 인스턴트 커피 제조법을 개발을 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커피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커피의 시초와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이어서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가서 커피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커피의 정의를 어떻게 결정지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많은 학생들한테 커피란 어떤 이미지냐고 물어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인스턴트 커피라고 네.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커피의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커피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사전적 정의로서의 커피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커피 나무의 열매, 커피 체리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그 열매의 씨앗, 생두 그린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생두를 볶은 것, 그 후에 그 원두를 분쇄한 가루나 추출한 음료를 저희 커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만 들어서는 좀 뭔가 막연하죠. 네, 약간 감이 오질 않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커피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커피 나무는요, 꼭두서니까의 코페아 속의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커피 나무는 야생 상태에서는요, 8m에서 10m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어서요, 2m에서 2.5m로 유지를 시켜주어야 더 이상 합니다.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그렇죠. 좀 길이를 유지하는군요. 네, 수확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리고 너무 가지로 영양분이 많이 가버리면 열매에 가는 영양분이 작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의 열매는요, 꽃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데 이 열매가 있는 기간은 6개월에서 11개월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네. 뭐 지역이나 품종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긴 하지만 그 자리에 열매를 맺으면요,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익게 됩니다. 종자에 따라서 노란색으로 익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익기 때문에 이 열매를 커피 체리라고 불려지게 된 겁니다. 네. 네. 자, 좀 궁금한 게요. 이 열매 안에 몇 개의 이 생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요, 하나의 열매 안에는 2개의 생두가 들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희귀종으로요, 하나의 열매 안에 하나의 생두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피베리 또는 카라콜리라고 부릅니다. 케냐나 탄자니아 같은 곳에서는요, 좀 2개가 나눠 가질 영양분을 혼자 다 가졌다라고 해서 스페셜 등급으로 팔리기도 하고요. 네.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에서는 크기가 작다라고 해서 별 취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커피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다양하잖아요. 각각 그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더라고요. 이게 재배 환경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커피가 어느 지역에서 자라냐, 어떤 토양에서 자라냐, 어떤 방식으로 가공되냐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집니다. 커피가 주로 재배되는 품종으로는요, 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마지막에 리베리카는요, 생산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빼고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라비카. 아라비카는 칼디의 고향인 에티오피아의 서쪽 카파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의 반면에서 로부스타는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모양은요, 원두 중앙고랑 센터컷이 아라비카는 굽어져 있고요. 네. 로부스타는 똑바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양만 보고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을 보셔야 돼요. 아라비카는 조금 더 길쭉한 모양, 로부스타는 조금 더 둥글둥글하고 통통한 모양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라비카는 기온이 18에서 22도, 로부스타는 22에서 28도에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더 잘 자라고요. 강우량은 아라비카는 1400에서 2000ml, 로부스타는 2000에서 2500ml에서 잘 자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재배 고도를 보시면요. 아라비카는 900에서 2000m, 굉장히 높은 지대에서 잘 자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로부스타는 800m 이하의 저지대에서도 잘 자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특성을 보시면요. 아라비카는 연 1회에서 2회 수확이 가능하고요. 수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기네요. 그렇죠. 근데 그의 반면에서 로부스타는요. 연 3회에서 5회 수확이 가능하고요. 수확까지 1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아라비카는요. 서리 또는 높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병충해에도 약해요. 그의 반면에서 로부스타는 병충해에 굉장히 강합니다. 아라비카 커피한테 전염병이 한번 왔을 때 그 아라비카 커피를 대처해서 심었던 것이 로부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페인 함유량을 보시면요. 아라비카는 1.5% 정도, 로부스타는 3.2% 정도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네. 카페인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로부스타를 먹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생산량은요. 아라비카는 70에서 80%, 로부스타는 20에서 30%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합니다. 네. 키우기는 로부스타가 훨씬 편한데 생산량은 로부스타가 더 작죠. 그 이유는 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라비카의 맛을 보시면요. 신맛, 단맛, 쓴맛의 다양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뭐 꽃향기, 과일향기, 흙냄새, 담배 냄새 등등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표현할 만큼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서 네. 로부스타는요. 구수하면서 강한 쓴맛 이렇게 표현이 끝납니다. 커피를 재배를 하는 나라들은요. 비교적 못 사는 나라들이 많고요. 커피를 소비를 하는 나라들은 비교적 잘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 잘 사는 나라에서는 다양한 맛이 나는 맛있는 커피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라비카의 생산량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많은 커피가 재배되는 지역 또한 다를 것 같은데요. 어느 곳에서 재배가 되나요? 커피를 재배를 하는 지역을요, 커피 벨트 또는 커피 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지역은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이 25도 안에 속해져 있는 열대, 아열대 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라질, 콜롬비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70여 개국이 넘는 곳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커피마다 이름이 좀 달리 붙여지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붙여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커피의 이름이 붙여지는 건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는 생산 나라의 이름이 붙고요. 그 다음에 붙는 것들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지역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시다모라는 지역에서 커피가 재배가 됐으면 에티오피아 시다모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등급의 이름이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케냐라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커피라면 케냐 AA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피가 수출되는 항구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브라질 산토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라질은 커피가 재배되는 나라의 이름이고요. 산토스는 커피가 수출되는 항구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바리스타 강좌 첫 시간
이 커피에 대한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커피와 함께하는 즐거움 바리스타 김유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론을 배우면서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요. 다음에는 더욱더 전문적이고 실습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